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의학의 미래라는 책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책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이후에 이어서 현수님께서 각각의 주제에서 정리한 논점과 또 생각해볼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학의 미래라는 책은 디지털 의학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서문으로 시작을 해서 총 9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그리고 유전자 가위라고 불리는 크리스퍼, 그리고 의료 시장에 뛰어든 대기업들이라는 제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맞춤 AI 의료 시장입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대량의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또 해석해주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개인 맞춤 의료가 중요한 컨셉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DNA 분석이 보편화되면서 이제 개별화된 치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23andMe라는 유전자 분석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결제를 하면 이제 옆에 그림처럼 생긴 키트가 집으로 배송이 되는데요. 요구되는 검체를 담아서 문서로 보내면 개인의 유전체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종적인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탈모에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겸용 적혈구 빈혈증을 유발하는 변형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발병 제네틱 마커 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에서 특정 질환에 대한 위험이 확인이 된다면 예방적인 치료를 바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유사하게 이제 환자를 위한 지능형 환경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각종 센서랑 장비가 이제 환자를 둘러싸고 있고,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면 의사들이 그 패턴을 인식하고 그리고 또 예측해서 의학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용어인데요. 하나의 예시로 이 책에서는 이제 필립스라는 기업에서 연구 중인 자율 초음파 장치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 초음파 장치는 말 그대로 자율이니까 인공지능이 작업을 알아서 수행을 해서 기계를 조작할 전문 인력이 따로 필요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장치가 환자의 수치를 계속 측정을 해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데이터를 이제 스트리밍을 해주면 환자의 신체 변화를 그 패턴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옴이라는 회사도 개별화된 치료를 위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이제 대변 등의 이제 검체에서 개인의 마이크로바이옴 구성을 분석한 뒤 개인별 영양 상태와 생활 방식에 맞는 정밀한 식생활 조언을 제공하겠다는 프로젝트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한 1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자치 프로그램과 함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장려하고 있다고 하고,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도 1억 달러를 투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연구의 중요성을 책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의료가 개별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에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민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의료가 개별화될수록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이런 기술의 발전을 전체적인 보건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고민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현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전자 가위라고 불리는 크리스퍼 연구 동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크리스퍼는 이제 흔히 유전자 가위라고 불리는데, 정말 유전자를 가위처럼 잘라낼 뿐만 아니라 삽입할 수도 있고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거나 또는 프로그래밍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퍼는 1980년대부터 이미 알려져 있던 생물학적인 현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원래 이제 바이러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박테리아의 방어 시스템인데요. 박테리아가 이제 적대 관계에 있는 바이러스의 이제 DNA 서열을 잘라서 복제해서 자신의 유전자에 저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다시 공격을 해오면 그 복제된 DNA를 일종의 청사진처럼 이용을 해서 적대적인 그 DNA를 찾아내서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일종의 탐색 및 파괴 기능을 하던 그런 현상이었는데요. 이 크리스퍼를 유전자 가위로 그런 기술로 활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제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와 엠마뉴엘 카펜디어 교수입니다. 이들은 이제 크리스퍼 적응 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캐스9 단백질을 박테리아에서 찾아냈는데요. 세균에 저장한 그 기억된 파지 DNA가 RNA로 전사가 되고, 그리고 그 RNA가 캐스9 프로테인과 결합해서 외부에 침투한 파지 DNA를 자른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Cas9에 결합하는 RNA의 종류를 바꾸면 파즈 유전자가 아니라 다른 유전자 서열로 자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다른 기술에 이 단백질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유전자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결명 적혈구 빈혈증이나 베타 지중해 빈혈 같은 어떤 단일 유전자 질환이 있다면 그 유전자 질환을 유발하는 질병 유발 유전자를 타겟팅해서 잘라낸다거나 비활성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인텔리아 세라피틱스라는 생명공학 회사에서는 간 치료제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간이 장기 보존을 일으키는 TTR 프로테인을 생성을 하는데 이 회사에서는 크리스퍼를 이용해서 TTR 프로테인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비활성화할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은 성공적으로 종료가 됐고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퍼를 장기 이식에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돼지를 이제 인간에게 장기 기증이 가능한 동물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이제 레트로바이러스가 이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버드 연구팀에서 62개 돼지 유전자를 이제 편집을 해서 그 바이러스를 제거를 했고 연구를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만에 최초로 사람이 돼지의 간 또는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미국계 생명공학 기업인 크리스퍼 세라피틱스에서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청각장애를 비롯해서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제 개발에 착수하는 등 많은 회사에서 크리스퍼를 이용한 치료 개발에 열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기업이 의료 시장에 뛰어든 이유와 전략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같은 실리콘밸리 핵심 투자자들이 의료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그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세계에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중시하는 제1 원칙인 돈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 돈을 대는 벤처캐피털 투자자들에 의해서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미국 국가 재정 지출 중에 20% 이상이 보건 시스템으로 흘러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제 생명공학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일단 첫 번째 이유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IT 대기업들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 요즘 키가 되어 있습니다.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서 사람 의사가 이 모든 것들을 매번 분석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반면 기술이 계속 발전을 가속하고 있고 계산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매일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새롭게 등장한 인공지능이 프로세스를 간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나 기계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능숙하게 다루는 데 유리한 것은 다름 아닌 IT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최고의 전문 지식을 지금 실리콘밸리가 갖고 있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뛰어든 의료 시장에 진출하는데 망설이지 않았다라고 두 번째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실리콘밸리 특유의 혁신에 대한 열망이나 낙관주의, 자유로운 영혼, 보호몽적인 기업가 정신 등이 또 이에 기여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시장에 진출한 IT 대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애플워치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아이폰의 보조 액세서리 같은 느낌에서 요즘에는 심전도나 혈당 모니터링 같이 다양한 기능을 갖춘 건강 센서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보시면 이 광고도 건강의 미래라는 문구와 함께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구글의 자회사인 베릴리도 이제 새로운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디지털 건강 세계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그 정신장애 조기 진단을 위해서 특정 도구 개발에 관한 내용이 흥미로워서 이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장애는 이제 랩 결과보다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근거로 진단되어 왔습니다. 베릴리는 이제 정신장애에 대해서 좀 지표로 삼을 만한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수집하는 데 스마트폰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자고 움직이는지 아니면 집 밖에 나가지 않거나 전화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는지 스마트폰에서 포착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심리적인 상태를 분석하겠다는 것인데요. 말투나 어떤 톤, 언어 패턴, 그리고 구성 같은 것들이 심리 상태와 변화를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베릴리에서는 정신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언어 패턴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서 우울증을 확인한다라는 아이디어고, 결국에는 이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서 말기로 진행되기 전에 미리 치료를 하겠다는 예방의학의 비전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디지털 데이터 의학이 제안하는 방법들이 사실 고도로 전문적이라서 기업들이 단독으로 실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대규모의 자원과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보통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는 제약기업이나 전자기업과 함께 추진을 하고, 그리고 어떤 유망한 스타트업을 최대한 빨리 물색하고 얻을 것이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바로 사들이는 그런 IT 대기업의 단골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의료시장에 대기업들이 뛰어드는 상황까지 소개를 드렸고, 이어서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만한 논점들을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여기다.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네. 네,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 의학의 미래라는 책을 고른 이유가 이 책이 저희한테 생각할 거리들을 굉장히 많이 던져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신문 기사 좀 많이 가져와서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지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일단 이 의학의 미래 관련해서 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윤리적인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사실 기술적인 문제는 어떻게든 자금을 투입하거나 시간을 들여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윤리적 문제의 경우가 해결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까다롭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유전자 가위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게 아직도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돌연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아직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지금 인간 배아에 이 크리스퍼 유전 편집을 지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난 6월에 네이처지에 따르면은 이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좀 원치 않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네이처지가 이제 이 크리스퍼 캐스9 편집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고 현재 그 위험성도 정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역시 윤리적인 문제이죠.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게 유전질환을 안고 태어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이 배아 상태에서부터 유전자 가위를 사용해서 유전질환을 없애주는 것이 타당하다, 맞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근데 반대하는 입장도 있죠. 인간 배아 자체가 사실 생명이기 때문에 유전자를 편집한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이죠. 그리고 맞춤형 아기가 탄생을 할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우생학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는 그런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전자 가위 논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이게 또 따로 없어요. 세계 각국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일단 그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그 DNA 교정 연구를 승인한 상태이고, 이 연구에는 크리스퍼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인간 배아 연구가 가장 활발한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미 그 크리스퍼 가위 기술을 이용해서 유전자를 변형해서 얻은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를 한 적도 있고요.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좀 느슨한 편입니다. 그래서 2016년 5월에 유전자 교정을 통해서 인간 수정란을 조작하는 행위를 기초 연구에 한해서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고, 근데 미국도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게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확립은 되지 않은 그런 실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선두 기업이 유전자 치료제 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임상에 진입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에 따르면은 일단 난치병하고 희귀 질환에 대한 연구만을 부분적으로 허용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고 조금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 가위가 사실 사람에 쓰이느냐, 아니면 식물에 쓰이느냐, 농작물에 쓰이느냐 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다른데, 근데 일단 식량 증대를 위한 작물 개발 연구에 이 유전자 가위가 상당히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식물에 이 유전자 가위를 적용하는 것 자체는 조금 관대하게 국가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식물하고 또 다르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런데도 뭐 GMO 식품이 인간에게 해롭다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득이 더 실보다 크기 때문에 GMO 식품은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사례도 조금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 이 유전자 가위 관련해서 굉장히 관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단 2015년에 그 중국의 준주황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의 유전체를 편집했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의학 저널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때 유전체 편집을 시도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그런 돌연변이들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성공적으로 편집한 배아는 소수였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학 저널들도 마찬가지로 윤리적인 문제로 이거를 거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도 그 중국 연구팀에서는 이 인간의 유전자 편집 시도를 이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2016년에 중국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이 크리스퍼 캐스9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로 그 유전 편집된 세포를 폐암 환자에게 투여를 하면서 의료계에 최초로 적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8년에도 중국 이 연구팀이 이 HIV에 대한 저항성이 있도록 출생 전에 그 인간 배아의 유전자를 편집하면서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인간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전자 편집 인간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조금 이건 좀 아닌다라고 하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나 봐요. 실제로 이 연구팀한테 3년의 징역형을 선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 정말 해결 아직 안 된 숙제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의료 데이터 관련해서 프라이버시 논란이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서구 국가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에 굉장히 민감해요. 일단 코로나19 초기 대응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었죠. 서구 국가하고 아시아 국가하고. 근데 그 차이가 났던 이유가 개인정보를 정부에 넘겨주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편해하기 때문이죠. 근데 반면에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부에게 넘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QR코드 같은 걸로 자기의 동선 같은 거를 추적해도 되도록 하고 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사정이 달라서 실제로 이 백신 여권 관련해서도 좀 반대하는 여론이 좀 높나 봐요. 그래서 백악관이 연방 정부 차원이 코로나19 백신 여권의 도입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방 차원의 백신 데이터베이스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단일 백신 증명서를 요구하도록 하는 명령도 없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또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관여를 안 해야겠다라는 것이지, 일부 주에서는 이런 디지털 백신 여권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백신 여권은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관장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여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뭐 플로리다 주지사도 백신 여권 사용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당마다 또 사람마다 주지사마다 좀 백신 여권에 대한 의견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이게 서구 국가에서 가짜 백신 증명서가 지금 기승을 부린다고 해요. 실제로 그 이베이 같은 그런 사이트에서 이런 가짜 백신 증명서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벌써부터 이렇게 가짜 백신 접종 증명서가 기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독일 같은 유럽 각국에서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만
여행과 공공장소 출입을 허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위조 증명서를 구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해서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가짜 백신 접종 증명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좀 방역에는 정말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그 의료 데이터랑 프라이버시랑 이렇게 서로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질병 기록이나 DNA 자료 같은 경우는 민감한 자료이기도 하지만 연구에 굉장히 보탬이 되는 귀중한 데이터이기도 해요. 그래서 양립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바로 연합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연합학습이라는 게 데이터를 하나의 서버로 끌어모으는 게 아니고 그 모델을 각 데이터가 저장된 곳으로 보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스터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좀 기본적인 데이터를 학습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이고 그리고 각 저장소가 이 마스터 모델을 자기의 데이터에 적용해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저장소의 모델이 배운 업데이트된 내용만 서버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는 전혀 이동하지 않고 서버는 각 저장소의 데이터를 보지도 못한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블록체인 기술하고 좀 연관이 된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리버스 엔지니어링 뭐 이런 기술을 통해서도 원래 데이터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데이터를 알기 어렵게 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연합 학습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 의료 데이터가 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사례를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약국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처방전 프로그램 업체가 환자들의 정보를 판매하면서 수익을 챙겼대요. 근데 이게 피해자가 한국 인구가 5천만인데 4,399만 명의 환자들의 정보가 유출이 돼서 지금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도 형사 재판은 5년째 진행 중이고 이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는지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도 기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만약에 이게 익명이더라도 좀 사적인 개인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좀 제대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뒤늦고 안 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2차 피해 가능성도 굉장히 크잖아요. 뭐 보이스피싱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해외로도 유출이 된 상황이라고 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찾아보니까 IMS 헬스 코리아라는 그런 기업이랑 SK텔레콤까지도 연관이 된 그런 사례였는데 좀 조속한 해결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의료 데이터 부정 이용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1971년에 그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의 서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 펜타곤 페이퍼를 기자들에게 제공했던 그 엘스버그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엘스버그의 정신과 진료 기록까지도 빼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굉장히 큰 파국을 불러왔던 사건이었는데요. 이게 또 옛날 얘기인데 1971년.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또 보험사한테 이 의료 정보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병력이 있다면 개인의 보험 가입을 이 보험사가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보험 거부에서 뭐 타인 명의의 의료보험 부정 사용까지 그리고 채용 거부 뭐 이런
사건까지도 연관이 될 수 있고, 뭐 공갈 협박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이용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마지막 내용인데요. AI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M 왓슨이 이 AI 의사로 굉장히 유명한데, 국내에서도 이 2016년에 가천대 길병원이 이 왓슨 포 온콜로지를 도입을 해서 이 첫 스타트를 끊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뭐 부산대 병원도 도입을 했고, 대구 가톨릭대 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뭐 이런 곳에도 또 왓슨을 들여왔는데, 근데 그 성과가 만족스럽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그 왓슨을 도입을 한 이후에 6, 7년이 지나도 이 암이랑 종양 진단 정확도가 인간 의료진보다 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천대 길병원이 실제로 2017년에 왓슨 도입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를 했는데, 거기서 왓슨의 질병 진단과 예측 정확도가 평균 56%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좀 의사들 소견에 상당히 근접하거나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폐암에 대해서는 17.8%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사들이 소견과 상당히 높은 일치율을 보여줬던 그런 사례들조차도 종양 전문의가 우선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얻은 그런 결과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왓슨을 도입했던 독일의 한 부속 병원에서 이 왓슨의 성능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성명까지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냐면 언어 인식이래요. 이 왓슨이 그 의사의 소견서에 적힌 그런 개인적인 표현이나 요약된 정보를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식의 표현을 넣으면 이거를 인식을 하지 못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환자 상태에 대해서 의학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도 강한데, 그런데 그 왓슨 같은 경우에는 약어들을 이거를 좀 일일이 입력해 놓지 않으면은 의사의 진단 소견으로 인식하지도 못한다라는 그런 약간 기술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요. 왓슨이 또 문제가 되는 게 한국인 특성에 맞지 않는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런 AI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그 발병률이 높은 암이 존재하듯이 이렇게 포괄적인 빅데이터로 한국인 환자를 진단을 한다면은 이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서양인들의 데이터를 학습을 한 게 이 AI, IBM 왓슨 의사이기 때문에 이게 한국인한테는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대요. 왓슨이 사실 서양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학습을 한 AI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의료진이 왓슨 활용을 꺼리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한 의사결정만을 이 왓슨이 내놓기 때문에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의료진이 파악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새롭게 짚어주는 뭐 그런 거는 기대할 수 없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AI가 사실 과거 기록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좀 한정적인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는 좀 뛰어날 수 있는데, 만약에 조건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또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또 돌발적인 상황에서는 대응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AI는 좀 인간 의료진의 개입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양한 변수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게 지적 사항이고요. 그래서 IBM은 실제로 이 왓슨을 철수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충분한 수익을 거두지 못했고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AR을 실제로 이렇게 의학 분야에 활용을 하더라도 데이터를 해석을 하는 데에는 인간의 전문성이 여전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특이했던 게 우리나라에서 2017년부터 이 서울 아산병원을 중심으로 자체 AI 솔루션인 닥터 앤서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한국형 왓슨이라고 불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 환자에 좀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8대 질환을 예측하고 진찰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게 과기정통부에서 488억 원이나 투자를 했고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한 축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 지원이 굉장히 큰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사우디에 최근에 진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도 진출하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는 그런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음성으로 의료진을 보조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인데, 근데 이거는 좀 의사들이 실제로 좀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요. 진료 시간이 단축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는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어서 클라우드 서비스랑 이런 음성인식 서비스가 합쳐져서 좀 의사들을 보조하는 좋은 도구를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그런 사항이나 아니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